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직 모델의 이해와 프로포절 작성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직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부터 해야겠죠. 로직 모델이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번역을 해서 논리 모형, 논리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흐름도, 즉 플로우 차트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플로우 차트라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대체로 한 장짜리 그 종이에다가 그림이나 도표 형태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흐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한눈에 어떤 것이 문제고 최종적으로 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활동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이나 변화를 도출해내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직 모델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죠. 로직 모델의 그 논리적 인과관계 및 구체적 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가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가설이라고 하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구조를 if, 만약, then,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if, then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로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노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자원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투입할 자원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이러한 자원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그 투입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 그게 자원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뭐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른 형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자원들을 투입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활동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자원을 투입할 거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그 하는 일에 따른 결과 또는 성과는 무엇인지 라고 하는 각 질문들 간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행정론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노인의 우울과 관련해서 우울 완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누가 서비스를 받게 되느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일일이 어떤 식으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랬을 때 그 답을 우리는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로직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로직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까요? 자료에 따라서는 문제 상황을 제외하고 투입부터 성과까지만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 문제 상황과 성과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시츄에이션을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투입,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이슈화된 지역사회 문제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들의 뭔가 유괴라든지 납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시도와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최근의 이슈들 같은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개인의 욕구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욕구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거 보시면 거기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내용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대부분 주요하다고 밝혀지는 것들은 돌봄 문제예요. 그런데 돌봄 외에도 사람들이 이제 주요하다고 평가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고령화 수준이 제일 높다거나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그 정보화 수준이 제일 낮다거나 이런 어떤 욕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서비스나 프로그램이나 자원의 부족 같은 것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수요의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복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어떤 기관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밑에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 차원의 이야기예요. 막상 서비스가 부족하다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가 별로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문제나 욕구의 그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추후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노인의 우울이 어떤 사람은 관계망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관계망이 별로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대부분 관계망을 새롭게 만들어주거나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근데 노인이 우울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경제적 차원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개입 전략을 짜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상황,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추후에 우리의 어떤 개입 전략이라든지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투입과 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계획된 활동 또는 계획된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출과 성과는 그 계획된 수행에 따라 의도된 결과라고 묶어서 씁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일단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계획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투입은 프로그램에 투여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비되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프로그램비,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 사람도
뭐 인건비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캠프라도 가게 되면 그 캠프에 쓰는 돈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물적 자원 외에도 제가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예로 들기는 하는데 뭐 키오스크라든지 키오스크 교육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관련 업체 지원을 받아서 어떤 노인복지 기관들은 아예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해지게 키오스크를 들여놓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일종의 물적 자원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인적 자원들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도 뭐 관련된 어떤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호사라든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든지 혹은 교사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법, 규정, 규칙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투입의 요소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는 시스템 자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법, 규칙 하에서 어떠한 정책 하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요한 투입되는 자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야기를 잠깐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 자원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연계 협력을 해서 다른 기관들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투입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그 투입에서 여기에 상담사를 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그 상담사를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아니면은 여기 정신건강복지사를 통해서 일종의 정신치료 및 교육을 하겠다.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같이 캠프를 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개입 그리고 활동의 내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활동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는 교재에 나온 내용만 적었지만 엄청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요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단순히 활동을 그냥 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냐를 우리가 알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산출이라고 하는 것과 성과를 보면 투입과 활동이 계획된 그 수행이라고 했을 때 산출과 성과는 의도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랬을 때 그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도 하고 총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몇 번이나 했느냐, 몇 명이나 참여했느냐, 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교육을 한다면 분배된 교육 자료 책자 수는 몇 장이냐, 뭐 몇 부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지도한 집단 수는 몇 집단이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전적으로는 기획자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이지만 개입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주 1회 처음에는 3시간을 한다 그랬어. 근데 사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에 3시간을 집중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담당자가 이거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주 1회 3시간으로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집중력이 너무 낮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 5회 1시간으로 하자. 아니면 주 4회 1시간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중간에 고려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기획자가 한 거는 맞는데 개입 강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준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는 실제로 그래서 몇 번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제공했느냐라고 하는 활동의 총량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보죠. 성과는 프로그램의 활동 중 또는 활동 이후에 참여자들이 얻은 이익이나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변화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그거를 타당성을 확보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담배 흡연 프로그램을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근데 그 흡연 프로그램을 했더니 실제로 금연하는 제가 맡은 만약에 환자는 아니고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가 금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내 프로그램의 효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서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이 상황이 그냥 맞닿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활동과 실질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전사후 검사로 배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입하기 이전에 검사를 한번 하고 프로그램 끝나고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때와 이때가 좀 비교가 되잖아요. 이래서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타당성을 확보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성과가 재미있는 점은 문제 상황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지점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왜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했는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바로 뒤에 예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까웠다면 보통 중기에는 행동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의 삶의 조건과 지위가 변화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초기에는 그 취업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뭐 어떤 활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초반엔 배웠어. 그러니까 취업한 곳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만약에 배웠어. 그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좀 더 사회화된 대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취업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삶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바뀌게 되는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이 성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죠. 이거는 먼저 우리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구나. 성과는 동일한 시간에 보통 함께 발생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인지에 가깝다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바뀌고 마지막으로는 조건이 변화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지적으로는 그냥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정말 쉽게 말해서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는데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동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실천하는 변화라고 하는 어떤 행동적인 변화로 이끌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출과 성과의 구분인데요. 산출을 보시면 프로그램 활동과 서비스의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산물로 참여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나 노력의 총 단위로 표현될 뿐 어떠한 변화의 관점도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선출이 아웃풋이고 성과가 아웃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출이랑 성과를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과를 보시면 산출을 통해 일어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게 뭐 기술이나 지식이 변화했는지, 행동이 변화했는지, 어떤 조건이 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느냐 또는 부정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어떻게 완화되었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출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는 신규 어머니의 수라면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성과라면 프로그램의 신규 참여 어머니가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이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도서관이나 사회복지관에 배포된 아동 학대 관련된 팜플렛 수라고 하는 것이 산출 수라면 성과는 표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학대 관련된 그냥 일반 가정 구성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 표적 집단들이 그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산출과 성과가 확실히 어떤 것들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로직 모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 저소득 방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야간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문제 상황은 저소득 방임 아동의 학습 능력 저하, 자기 효능감 저하, 야간 보호 결여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문제 상황과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소득 방임 아동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 저하는 자기 효능감 향상으로, 야간 보호가 결여되는 것은 야간 방임 문제 감소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내용을 기입할 때는 문제 상황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가 성과에 거의 바로 드러나게끔 작성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라고 이제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제 투입은 뭐가 될 것이냐,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죠. 학습 지도, 문화체험, 농활캠프, 야간보호, 아동상담, 보호자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야간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관리하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거고, 학습 지도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방과 후 지도, 학습 지도 봉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이 봉사자가 또 뭐 들락날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 지도사를 아예 한 명을 투입해서 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체험이나 농활캠프나 혹은 학습지도 등등에 있어서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를 한 명 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실을 25평짜리 하나, 그리고 아동 상담과 보호자 상담을 위한 상담실 2평짜리 하나,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어딘가를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문화체험이나 농활 캠프를.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투입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투입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겠냐를 보면 학습지도, 문화체험, 농활캠프, 야간보호, 아동상담, 보호자 상담을 한다는 거고, 지금 산출은 그 옆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각각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지도는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을 한다는 거죠. 문화체험은 한 달에 한 번 4시간 동안 한다는 거고, 농활캠프는 연 2회,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연 2회라고 나오는 건 1년짜리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리고 야간 보호는 주 5회 3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한 5시간 정도를 맡아줄 생각인가 봐요. 그쵸?
그리고 아동 상담은 월 2회 1시간. 꽤 길다, 그쵸? 그리고 보호자 상담은 연 2회 2시간 정도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획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계획된 수행이고 이 두 가지는 그에 따라서 의도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산출은 각 활동을 몇 회 정도씩 할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럼 그것을 통한 성과는 문제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게 쓰는 저소득 방임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 그리고 방임아동의 자기 효능감 향상, 그리고 야간 방임 문제 감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것이 곧 성과로서 도출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지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 5회 2시간씩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우리가 주 5회 2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학습 수행 능력 이것을 늘리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2시간씩 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줄인다거나 뭐 아니면은 아동 상담도 월 1시간이 근데 시간적으로 너무 기니까 이거는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회를 단순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성과가 나올 정도로 활동의 양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예시를 보면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의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인데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쵸?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생활에 좀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봐요. 제목만 봤을 때는. 그쵸? 먼저 그럼 문제 상황을 보죠. 문제 상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쵸? 한국어 활용 미숙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투입을 보시면 건강가정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한국어 강사 3명, 선배 이주 여성 20명, 한국어 교재, TV 버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한국어 강사 3명이 이걸 하겠구나 싶은 거죠. 그쵸? 한국어 교육을 초급과 중급으로 이제 초급, 중급이 한 팀, 그리고 고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팀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인 것 같고 이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담당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보시면 가족교육이나 가족 캠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아마 건강가정사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배 이주 여성 20명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배 이주 여성 20명인 걸 보니까 보통은 멘토링은 1대1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1대 다로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럼 1대1 멘토링이라고 가정하면 결혼 이주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0명의 선배를 만들어줘서 또 뭔가 프로그램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문화를 좀 더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서.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재나 이런 것들은 이때 필요한 거고, 그쵸? 그리고 가족 캠프를 가야 되니까 버스를 대절해야 돼서 버스가 필요하구나라고 한 것 같아요. TV는 아마 드라마를 보는 팀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한 거겠죠? 그랬을 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초급 중급은 주 4회 2시간씩 하고 한국어 교육 고급은 주 2회 2시간씩 하고 멘토링은 월 2회 2시간, 가족 교육은 주 1회 2시간, 가족 캠프는 연 2회 2시간. 이것도 연간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성과는 첫 번째가 한국어 활용 미숙이 있었으니까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문화 인식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한국 문화 및 다문화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가족 기능이 일정 부분 향상되는 성과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계획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로직 모델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를 할 때 어떤 점에서 특히 더 유용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관련해서 결정되어야 될 내용을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쉽고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결정할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림처럼 아까 그걸 뭐 흐름도라는 말로써 설명을 하긴 했는데 하나의 그림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확인하고 그 성과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마지막 지향점을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변화로 초점화 시켜줌으로써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의도하는 결과의 맨 마지막이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전반의 내용들이 그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논리를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림을 활용해서 비교적 손쉽게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때도 굉장히 쉬운 거죠. 우리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활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 회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쉽게 말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해가 쉽지만 뭐 자원 제공자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협의하는데 긍정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된대. 그러면은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쵸? 한국어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사전 검사에서의 한국어 시험 점수와 사후 검사의 점수에 있어서 얼마 이상의 평균적인 차이가 나타났는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저소득 방임 아동 같은 경우는 야간 방임 문제에 대해서도 야간 방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녁 7시 이후에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것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방임률이 처음 시작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 같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식 들은 성과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곧 평가의 방법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개발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더니 실제로 이런 중요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런 어떤 의미 있는 활동에 여러분들도 기부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실제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돕는다기보다는 내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이웃을 돕는다라는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 기반의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때 자원개발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때 유용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직 모델의 유용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기관들 간의 협력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할 때 또 이 로직 모델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어디에 어떤 수행을 우리가 할 거고 어떤 결과를 낼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다 보니까 한눈에 네트워크 상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서로 다른 조직들이 사업에 대한 합의점이나 협력이나 연합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 우리 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건강가정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건강가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복지관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는 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면은 그리고 한국어 교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구나. 여기서 이 프로그램 할 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사로서 지금 한국어 교사가 하고 있는 일을 덧붙여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는 만큼 그러면은 나 건강가정사는 가족 캠프나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을 할 때 남편한테 반대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번쯤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성과의 인과관계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가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가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니까 다른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이해를 일치시키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의사소통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자에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장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로직 모델의 단계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그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일단은 그냥 투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 상황을 빼고 투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 산출, 그리고 이게 성과야. 그죠?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봤을 때 보시면 이 첫 번째 영향들, 자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잘 조성하는 상황은 무엇이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프로그램은 무엇을 해냈고, 이런 어떤 형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산출까지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일을 하면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게끔 만들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성평가라는 거고 성과 파트가 이제 총괄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굳이 나누자면 산출까지가 대부분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고 아니 산출까지가 형성평가라고 할 수 있고 단기 성과부터 장기 성과까지를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직 모델뿐만 아니라 또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프로포절 작성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펀딩 소스를 만족시키는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워크숍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동모금의 배분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펀딩 소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 제공자를 어떻게 잘 만족시키는 계획서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행정론이나 푸계평에서도 이 프로포절 작성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론이나 실제적 관점에서의 프로포절 작성법을 크게 두 차원으로 봤을 때 사회적 교환 관점과 펀딩 소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지 호만스라고 하는 학자가 경제학적 개념에서 인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로 자신이 지출한 원가나 투자할가 대비해서 반드시 이윤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행동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기대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서도 어떤 보상, 즉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얻으려는 기대 때문에 교환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물질적인,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실제로 얻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을 때에도 교환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기관과 펀딩 소스의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펀딩 소스는 쉽게 말해서 공동모금회처럼 돈을 주는 기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모금회라든지 삼성복지재단이라든지 미랄복지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렇게 뭔가 큰 재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대부분 이 기관들은, 사회복지 기관들은 보통 펀딩을 받을 때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연구 계획서를 써서 기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동비를 지원받는 거죠. 그 프로그램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돈을 줬을 때, 돈이라고 하는 아니면 혹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줬을 때 사회복지 기관은 펀딩 소스한테 뭐를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적인 어떤 가치, 사회 정의라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먼저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 기관 입장에서 받고자 할 때, 이 사회복지 기관에 돈을 주게 되는 펀딩 소스, 자원 제공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사회복지사로서 당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사정하는 것처럼 기금 원천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줌으로써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우리는 이 기관에 뭘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포절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누구나 당연히 대상자를 생각해요. 대상자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생각하지, 쉽게 말해서 기관을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기관이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어떤 그러면은 가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3대 경쟁의 3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강에서는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용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취할 수도 있고 차별화 전략이거나 다각화, 세분화 전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근데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저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비용 우위는
똑같은 기관에서 제가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보통 유행해요. 그러니까 A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문화 가정 여성의 뭐 새로운 직업 훈련이라고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닭종이 같은 걸로 뭐 만드는 거 유행했다가 아니다. 맨 처음에 제일 그거였던 거는 바리스타였다. 바리스타였다가 닭종이었다가 네일아트였다가 그러면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제안서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이걸 실제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해서 그럼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원 제공자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어도. 그래서 이때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는 그러면 뭘 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기관의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네가 이미 알고 있는 협력기관을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아무리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 돈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별화 전략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비슷비슷하게 네일 아트를 한대. 근데 그게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데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뭐 그랬을 때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네일 아트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 네일 아트를 하고 있는 지역 내 뭐 업체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업체에서 뭐 연습생처럼 실습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습을 왜 네일 아트 손님들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구하는 대신에 공짜로 할 수 있게끔 뭐 연습을 좀 더 시킬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뭐가 다른지가 어필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각화 세분화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경쟁 우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뭔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되게 오래 해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기관 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 협력을 굉장히 우리가 잘 해와서 기관 외부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해서 방법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펀딩 소스 관점에서 프로포절 작성해서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살펴보죠. 효용은 형태 효용부터 소유 효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장소 효용도 있고 시간 효용도 있고 소유 효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효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쯤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프로포절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를 총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제목으로 가져갈 것인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 계획서를 쓸 때는 대부분 대상, 목적, 방법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로직 모델의 예시로 봤을 때 저소득 방임 아동에 대한 야간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야간 방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그럼 대상, 목적, 방법에 따라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저소득 아동의 방임 예방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적응
그냥 적응력 향상이라고 할까? 한국 적응 향상을 위한 그냥 한국어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아니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기본 그 프로그램의 제목에 쓰여지게 되는 양식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뭔가 별칭이 이렇게 붙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막 아우성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이 별칭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그 쓰는 별칭을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심사자들의 뇌리에 뭔가 딱 박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물어봤을 때도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그 별칭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인데,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흔히 우리는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로 나누고, 핵심 참여자는 쉽게 말해서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참여자는 이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 돼서, 만약에 재학대 고위험 가정의 학대 행위자래.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가해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해자 20명이라면 주변 참여자는 이 가족의 구성원인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그 자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재학대 고위험 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가해자 프로그램이라면 교화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정폭력 담당 상담사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주변 참여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가 누구인지를 잘 구분하고 그것을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참여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단순히 그냥 제일 빨리 쓰는 사람 선착순 몇 명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단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이 사업의 명확한 성격과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한 우선적인 기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재학대 고위험 가정이라고 한다면 재학대가 만약에 발생하는 비율이 6개월 내에 재학대 발생 비율이 되게 만약에 높다라는 연구 결과 같은 게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핵심 참여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학대가 이제 첫 번째 학대가 발생한 후에 6개월 이내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아동이 굉장히 어린 가정에서 혹은 만약에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 학대라고 한다면 노인의 연령이 되게 높거나 다른 돌봄 가족 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학대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치매노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사람,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높이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이제 고려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효율성은 우리가 비용 우위 전략에 대한 고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협력 업체들을 써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가 참 안 좋아했던 용어긴 하지만 재능 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저는 제일 프로그램 프로포저를 쓸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관성과 논리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내용이 좀 확산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했던 얘기랑 다르게 뭔가 활동의 내용이 좀 복잡해진다거나 어쨌든 일관성과 논리성을 잘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단순히 상황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목표라고 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그 사업 계획서를 쓰시게 되면 보통은 이 사업 계획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입의 필요성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 있죠. 근데 그 사업의 필요성을 쓸 때는 대부분 통계 자료를 가져옵니다. 우리 지역에 몇 퍼센트의 사람, 만약에 우리 지역에는 현재 독거노인이 1인, 그러니까 1인 가구, 독거노인이 같은 말이지. 독거노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은 30%인데 우리 지역은 40%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높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서의 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런 수요가 되게 높았다. 아니면 아까 우리가 그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지원하는 기관들이 너무 적더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통계 자료들을 많이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기관의 차별성은 비록 비슷한 사업들이 많지만 왜 우리 기관이어야 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관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쓰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와 성과 측정에 있어서 스마트한 거는 여러분 실제로 스마트하기도 하지만 저게 각각을 보면 measurable 측정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표와 측정 지표의 타당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꿔서 이제 잘 측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워낙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적인 측정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적 변화에 대한 목표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논리 모델과 이 펀딩 소스를 만족시키는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내용들을 보시면서 제가 한 번쯤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수업 내용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